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그 여의도 연구원의 그 이종인 그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그 4.15 총선 패배와 뭐 대책 이런 큰 타이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우리 김영준 교수께서 그쪽 분야에 워낙 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실 대안까지 임팩트 있는 부분을 다 저희가 공유를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미 이제 저도 사전에 제출드린 자료에도 보시면은 내용이 대부분 겹칩니다. 같은 그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저를 이제 그 심재철 원내대표님께서 이제 저가 아니고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 그 요청하신 그 배경을 보시면 또 그 와중에 있었던 여연의 역할 부분과 어떤 뭐 사전 판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 향후 대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 달라는 말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비록 이제 내부 자료였기 때문에 그 원고상으로는 저희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좀 축약해서 그 구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요즘 뭐 인기가 있는지요? 언론에서도 자주 거론됩니다. 뭐 한마디로 뭐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서 그저께 뭐 농계에 깨서 뭐 문해당의 띵크탱크 망했다.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많이 이제 언론에서 받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반성을 하는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다시 그 총선으로 돌아가서요. 21쪽부터 내용을 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능한 줄여서 여러분들 궁금증 나중에 토론의 시간이 더 많이 갖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이런 말을 옮겼습니다. 미래한국에 나와 있는 기사였는데요. 사실은 초반에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두 가지 방향에서 그 전망과 판세 분석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253개 지역구에 대해서 각 지역구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수집을 했거든요. 저희가 뭐 굉장히 어떻게 내부적인 역량이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업데이트 해오고 총선 한 열흘 전까지는 어떻게 해선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역구에서 130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130석으로 전망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전혀 이제 차원이 다른 측면에서의 그 어프로치를 해왔고요. 근데 이제 그 열흘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아까 두 분 발제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환경 변화, 여건 변화, 임팩트 있는 사건들이 좀 있었고 그 영향과 뭐 코로나 등등 해서 많이 또 좌우된 그런 측면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130석까지 전망이 됐었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은 그 여의도 연구원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여론조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판세 여론조사를 총 4차에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3월 말에 1차 조사를 했고요. 그 이전에도 사실 사전 판세 조사 여론조사도 했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어떤 그 실시 내부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전략 개발에 활용을 했고요. 그 공식적인 4차 판세 조사에서 그러니까 2차, 3차, 4차는 마지막이 아마 4월 10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총선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선거 이후의 일입니다. 그 상황까지 나중에 개략적으로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가보시면 우선 하단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담당했던 그 지역구 의석수 전망 분석이었는데요. 크게 뭐 여기 이렇게 뭐 한 5, 6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있습니다만은 한 253 그 지역구에 대해서 당선 가능성을 그러니까 당선이 유력한 지역, 그다음에 우세한 지역,
경합인 지역, 그다음 열세인 지역으로 구분해서 쭉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월 말까지만 해도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부분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었지만은 하여튼 그 출마 예정자분들의 지역에서 민심, 여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인편을 통해서도 반영을 했고요.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지역 언론의 그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을 해서 팔로우를 해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다시피 4월 7일까지도 불안한 부분 지역도 꽤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130석으로 전망이 되었고요. PK, TK 지역은 뭐 사실은 부산의 2석, 경남의 2석을 제외하고는 뭐 전 석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거의 확신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요. 충청권도 굉장히 우세한 것으로 봤습니다. 17석 정도로 전망을 했었고요. 문제는 아까 발제자분들이 말씀하신 그 수도권 부분인데 수도권도 20대 총선 적어도 20대 총선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 뭐 시시각각 변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을 해서 그 나온 결과였습니다. 뭐 결과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참혹했죠. 다른 한 부분은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 전망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꾸준하게 어떤 저희 이제 통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석을 예상을 했습니다. 1년 사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란 와중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그 이제 다비례 위성 정당을 내기로 했었기 확정된 이후로는 굉장히 심플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20석 잘하면 21석이 가능하다고 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저는 줄기차게 주장을 했고 또 원장께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제 내용들은 요약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23쪽에 24쪽으로 가시면 판세 분석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관심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 사실 대부분 분들이 여연의 여론조사, 특히 판세 조사가 여연의 어떤 펑션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에서 파견되신 그 전문가 분들과 이렇게 같이 계속 지속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당헌 당규상 이게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공유가 되고 또 전략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한 부분을 다 여러분과 공유하기는 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추이만 잠깐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4차례에 걸쳐서 판세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즉각 분석한 결과를 당 지도부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53구 지역구에 대해서 우세 지역과 초경합 지역과 경합 지역으로 구분을 했고요. 우세 지역은요, 사실 상당 부분 제 마지막 4차 판세 조사 결과 분석에 거의 맞았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 결과와 사실은 우세 지역은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는 한 8석 정도, 인천 같은 경우는 한 2석은 저희 확실히 했는데 1석밖에 못 얻은 그런 빗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초경합 지역이었습니다. 초경합 지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연 여론조사가 그 일반 언론에서 시행하는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잖아요. 공식적인 그 툴을 통해서 이제 실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바이어스가 적다고 저도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초경합 지역이라는 것은 오차 범위가 저희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3.45 정도로 봤을 때 그 절반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3% 이내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초경합 지역으로 봤습니다. 물론 이제 지는 거죠. 사실 아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5든지 뭐 마이너스 1.5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뭐 여론조사를 아시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경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경합으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경합 지역이라는 것은 그 3%를 벗어난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 오차 범위에 들지만은 부분적으로는 오차를 벗어난 그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자리에 없었습니다만은 서울은 우세 지역이요. 이제 최종 총선 4일 전까지 실시한 그 여론조사 최종 결과가 18석 정도가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잡혔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우리 두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차피 그 팩트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추세가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저희 당 지도부에서도 다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그냥 수치만 말씀을 드리면은 1차에서는 서울 수도권에서 31석 이제 확실한 우세 지역입니다. 2차에서는 25석, 그다음에 3차에서는 21석까지 약간 하향이었는데 마지막 4차, 그러니까 4월 10일 전후죠. 18석으로 이렇게 감소된 부분. 그런 이제 추세, 우세 지역뿐만 아니고 초경합 지역, 확실하게 이제 당선이 가능할 수도 있는 50대 50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17석에서 3석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초경합 지역이 완전히 이제 싹쓸이가 돼버린 그런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사실 이제 놀라운 결과라서 지도부에서 그에 대한 또 대응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우리 김민수 후보님 계시지만 아까 잠깐 제 공유를 했는데 김민수 후보님도 확실한 그 우세 지역구의 하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로 추진했던 그 전망 분석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여연의 판세 조사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도 우세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 을 지역이 초반전에는 그렇게 뭐 아주 우세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분당 전체 분위기가요. 여론조사 결과로도 반영이 됐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서의 민심이 크게 돌아서는 이제 통합당으로 그런 결과로 저희가 이제 기재가 돼 있고요. 근데 마지막 4차 시점, 그러니까 4월 10일 전후에서 마이너스로 빠진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선거 결과와 맞아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 그 외의 지역, 뭐 충청 지역 부분도 상당한 변수가 생긴 지역이죠. 전망 분석이라든지 판세 분석에서도 그 부분이 이 최종 결과만큼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이너스 추세 흐름에서는 일정 부분 그게 예견됐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자세한 것은 혹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24쪽 그 하단부터 그 총선 패배 이유를 제 나름대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구자로서 한 6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두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코로나 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김영준 교수님께서 사실 코로나가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감이 있겠죠. 근데 단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제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어떤 당의 대응 전략에 지나고 보니까 뭐 그 당시엔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까도 저희가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 대응 전략 부분에서 또는 저희는 나름대로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더 잘한 것이 민주당 쪽입니다. 그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 프레임 설정이라든지 그 전략 전술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결과를 낳은 결과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공천 문제가 어떤 패인의 가장 큰 부분이라는 것을 아까 전영기 그 칼럼니스트 말씀하신 게 공감하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자료집에 보시면은 다양한 측면에서 뭐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생략하고요. 뭐 아까 돌려막기 부분 또 뭐 이기는 공천을 회피했다는 부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과천에 오랫동안 이제 살아왔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업무가 못할 정도로요. 과천에 계시는 친지 뭐 이렇게 분들이 막 항의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그 이제 후보에 대해서 사실 말도 안 된다라는 공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결국 이제 결과는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도저히 유권자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코로나 후전국은 아까 이제 공유를 했고요. 이제 덧붙여서 이제 긴급 재난기금 살포에 대한 이제 당의 어떤 대처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다른 부분은 아까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하신 것 같고요. 26쪽 마지막 상단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당 내 문제 의원과 그러니까 대표님과의 갈등 부분이 물론 이제 기울어진 언론 환경 때문에 그게 의도적으로 상당히 부각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내부 사람으로서 봤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어떻게 저런 게 헤드라인으로 나올 수가 있나. 당의 지도부에서 저런 갈등을 비춰주면은 누구나 싫어할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콩가루 같은 그런 모습 보여준 게 정말 참 안타까웠습니다. 헤드쿼터 부재 문제는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곧 이제 뒷부분 보시면은 헤드쿼터 부재 측면 중에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제 당 지도부뿐만 아니고 그걸 서포트하는 이제 참모라든지 실무팀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당의 어떤 스피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국민들 어떤 호응을 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지역구로 다 차출이 되셨고 그걸 메꿔줄 수 있는 어떤 그 스피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후보자 막말 얘기가 아까만 나왔었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지만 27쪽 마지막 27쪽 상단에 보시면은 막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 설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하도 별로 의미는 없지만은 상대 진영의 막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막말이 아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누구를 지적하지는 않습니다만 더 못된 말들을 많이 한 부분이 있고 그런 또 이력을 가진 부분들이 뉴스화 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는 다 듣고 어떻게 봐서는 대응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크게 논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통합당의 부분만 우리 김대호 후보님 계시지만은 도대체 김대호 후보님이 무슨 막말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하게 물론 이제 그 계기를 던진 것 특히 30, 40대라는 표현 그 부분이 이제 과대 포장돼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간 점 그 부분은 정말 치명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도대체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이제 당 지도부 만약에 당 입장에서 이런 시나리오도 가정하지 않았을까? 일단 하여튼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되 그 취지라든지 그 전후 맥락 딱 끊어서 한 부분이잖아요. 언론에서 나온 부분은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온 당력을 쏟아서 이렇게 국민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충분히 그 영향이 감소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기타 요인은 아까 사전투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사전투표의 문제점보다 이제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민들에게 혼재된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우파 이제 활동적인 부분한테는 저희 당에서는 집중적으로 사실은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먹혀들었다고 봅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의혹이 많았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그 메시지가 문자, SNS를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됐습니다. 특히 기독교 계신 분들에게 그죠. 그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부분 중에 미미하지만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비례대표 공천 관련 잡음들 그런 부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매저 대책 부분도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제가 발제 요청을 받고요. 쭉 몇 페이지 작성을 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내부 이렇게 이제 여연 멤버다 보니까 조금 오버인 듯 해보셔서 다 생략하고요. 한 말씀만 책에서 여기 소개했습니다.
여연의 기능이 되살아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2010년도에 여연 이제 10년이 됐죠. 예, 뭐 공채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 당시는 물론 여당 여건이었습니다만은 여의도 연구원 멤버가요 한 40명이 넘었습니다. 실제 상근 인력이요. 그래서 한번 회식을 가면요 식당을 전세내야 될 정도로 야유회를 가더라도 차를 대절할 정도로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당 대표님께도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가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뭐 가서 이렇게 좀 어떻게 봐서는 대우받는 느낌, 연구자로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존중을 해줬어요. 각 연구자들의 아웃풋에 대해서 물론 이제 능력 분야는 다 다르지만은요. 그래서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BH와의 교감도 사후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 지난 일입니다만은 여러 가정을 거치면서 이 모양이 된 거죠. 사실은 중앙일보에서인가요? 그저께에서는 상근 인력이 10명이다. 그리고 대부분 간부가 6명이다. 예, 이게 간부 출신의 관료가 되어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현실은 모르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16명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물론 이제 그 부분에는 여론조사를 전담하는 그 인력이 포함해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저희는 간부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연구원, 주니어 연구원과 시니어 연구원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모두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뭐 관료직이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외부에 볼 때는 그렇게 비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선거 캠프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유력하신 후보님들은 여러 가지 뭐 능력이 많으셨어요. 재정적인 능력, 인력, 풀이 많으셔가지고 개인 캠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약화됐고 또 제도화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은 사실은 띵크탱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뭐 한 2년 있으면 이제 정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정말 여연히 제대로 역할을 해야 설립 초창기에 그 초창기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당에서도 그렇게 키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제방 문제들을 한 말씀만 드리면은 사실 제가 여기 언급했습니다만은 2004년도에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그 여연 설립 이후에 위기를 겪은 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박세일 그 소장께서 아주 그냥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전문가 그때 이제 김영준 교수님도 영입되신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분들을 박사급 연구원도 이제 채용을 하고 어쨌든 그 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중추 기능으로 해왔고 그 이후에 2007년 대선과 그 총선 승리의 하나의 주축들이 되었다고 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나머지 혹시 다른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토론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한 분도 이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는 분당구 의뢰서 이번에 출마하셨던 김민수 당협위원장께서 미래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